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투자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주차 3교시에 16장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이제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3절 현지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까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4번째 이제 경제주권 효과를 이제 마치게 되면 또 다음 장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현지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의 4번째는 이제 경제주권 효과인데, 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해당국에 귀속되기를 원하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수용한 모든 현지국은 경제주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국가는 일정한 영역을 기초로 해서 존립하는 사회의 조직화된 단체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하나의 기구로서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최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현지국의 입장에서는 현지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모두 현지국에 귀속되므로 외국 기업의 경영활동도 현지국 정부의 정책과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 관련된 경제 부문에 있어서 현지국 정부가 경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자주성이 보장되고 자국에서 정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 기업은 현지국 정부의 정책과 통제에서 탈피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필연적인 기업의 생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기능에 결국은 어떤 기업이든지 예외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제 로비스트를 활용하거나 정치단체에 대한 헌금 또는 현지 자회사와 관계가 있는 업체의 대표로 구성된 압력단체를 만들어서 현지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한 나라가 이제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국 내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해서 정책 효과의 영향이 균형되게 미쳐야 됩니다. 이제 외국 기업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국 정부의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국의 정책 집행 효과는 국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소유될 경우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관세 정책은 이제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금융 정책 또한 국제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은 현지국 정부의 정책 결정, 자주성 및 정책 집행의 효과를 제거시키거나 약화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민족적 성향이 강하고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정책 방향과 외국 투자 기업의 경영 활동이 마찰을 일으킬 경우에 자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외국은 소위 기업 활동에 대해서 통제의 극단적인 예는 이란, 쿠바, 리비아 등의 반미적 성향의 강한 국가에서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의 생산 시설을 국유화 또는 극단적으로 몰수하는 방법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외국 기업이 더 이상 자국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서 중남미 국가들도 외국 기업들이 자국 내 산업 기반을 완전 지배해서 자국 기업이 이들 기업에 의해 종속당하고 있다고
요게 이제 발전한 것이 종속경제죠. 그래서 외국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해서 경제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의 로비에 의한 외교적인 압력과 현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억제로 인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서 실패한 전례가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의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해외 투자를 받아들인 모든 나라가 성공적이지 않은 이유는 해외 투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국의 산업 기반을 어떻게 결국 직시하고 또 우선순위를 둬서 결국 그거를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 바이 프로세스 단계적으로 결국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려면 경제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를 그러면서 차근차근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화하면서 결국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여러 사례를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6장의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됐고요. 이제 다음 주제는 해외 직접 투자의 위험 관리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에 보면 이제 17장으로 되어 있죠. 17장은 크게 이제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위험의 배경은 뭔가? 두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 위험 관리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직접 투자 리스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해외 직접 투자 리스크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17장 해외 직접 투자의 위험 관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해외 직접 투자 위험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해외 직접 투자는 국내 투자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이러한 위험성은 곧 해외 직접 투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투자 수익 역시 평균적으로 국내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위험의 대표적인 그 원인으로는 결국 환율, 금리가 여기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 금리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경영 외적 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외 투자 기업의 환, 금리 투자 위험의 노출 원인은 한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환율은 결국 무역을 하거나 투자할 시에, 그것도 이제 국제 투자겠죠. 국제 투자를 할 시기에 결국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환율은 결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US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직접적인 통화 간의 교환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결국 US 달러가 기준 통화가 되는 것이죠. 각각의 A와 B국이 통화하게 될 경우 A국의 US 달러와의 통화 가치, B국의 US 달러의 통화 가치에 따라서 결국 A와 B의 통화의 교환 비율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노출 요인은 무역 등 경상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죠. 자, 환차손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통화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통화의 교환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환차손의 가능성 증대는 투자 위험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죠. 특히 현지 투자를 우회 수출의 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지 통화가 평가 절상된다든지, 평가 절상이라는 얘기는 현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평가 절하는 현지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통화라는 게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자, 어떤 A국이 경제 상태가 좋다면 그 A국의 결국 통화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경제 상황이 좋은데 결국 그 해당국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리는 없죠. 네,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에 대한 결국 수요가 올라갈 때는 결국 상품의 가치,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게 이제 마이크로한 측면이고, 자, 이제 매크로하게 보면은 결국 한 나라의 경제를 결국 교환하는 것이 통화인데 그 통화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자, 현지 통화의 평가 절상 또는 투자하는 나라, 이걸 뭐 투자 본국이라고 하죠. 투자국 또는 뭐 투자 본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투자 본국의 통화 또는 결제 통화. 여기 또 결제 통화가 있죠. 결제 통화를 또 뭐 자국 통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글로벌 기축 통화인 US 달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각각 투자하는 쪽이나 결국 무역하는 상대방에 의해서 서로가 합의하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자, 이런 약세는 결국 수출에 간접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 반대의 경우는 뭘까요? 현지 통화가 평가 절하된다든가 또는 투자 본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든가, 자, 이런 경우는 결국 현지로부터의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겠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화 가치가 변화하는 것이 결국은 뭐 수출과 수입에 다 직간접적으로 또는 뭐 너무나 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투자 본국의 경제적인 상황, 투자 대상국의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투자 상품의 가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위험 노출 요인으로서는 해외 투자가 전개됨에 따라서 국제 채권의 발행, 자, 이거는 이제 자금 조달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 채권의 발행 등을 통한 외화 차익 규모의 확대입니다. 자, 외환 차익 규모가 확대될 경우 환율은 물론 이건 여기서는 또 금리까지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금리 위험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채를 계상 통화가 현지 통화가 상회할 경우에는 금리는 물론 환율과의 복합적인 평가 손실을 입게 되겠죠. 따라서 재원 조달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차입 비율은 물론이거니와 차입 구조의 합리화와 부채 상환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자본을 조달하는데 결국 국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 변수까지도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국제 투자 활동의 증가로 대체적으로 초기 투자가 예상외로 또 부족해서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다른 사업 기회를 발견해서 결국 투자하게 되는 이런 이제 재투자의 경우고, 또는 뭐 기타 관련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해서 다각화 다변화를 이루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 규모의 적절한 유지 및 관련 투자와의 보완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되 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적절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잘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증권 투자 등 단순히 회수된 투자 원리금의 재활용을 위한 현지 자본 거래를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현지에서의 소액 지분의 투자라고 할지라도 현지 통화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자본 수익을 초과하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의 현지 자금 관리 및 자본 거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재반 자본 및 거래 활동 등의 투자 위험은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 요소별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절은 해외 투자 위험 관리의
기본 방향입니다. 즉 기본 방향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불확실성의 제거는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기본 방향에서 건전한 재무관리로서 영업 외적 불확실성의 제거 또는 불확실성의 축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환율 및 금리의 복합적인 재원 조달과 운영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다른 분야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즉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인데요. 자, 투자 위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금리별, 통화별, 자산과 부채 간의 불일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가변성과 고정성을 동시에 유지해서 상호 위험 발생에 따른 부담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투자 위험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한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당연히 대두되겠죠. 결국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 투자의 위험은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의 대부분이 통제 불가능한 기업 외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3절은 해외 직접 투자 리스크의 특성입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이면 본질적으로 현지의 투자 환경으로부터 초래되는 것과 즉 외부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내부적 요인으로서 투자기업 내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는 이제 외부 요인이죠. 전자는 기업 외부의 전략적인 통제 밖에서 발생하는 투자 위험으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반면에 후자, 즉 기업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기업의 전략적 경영 성과에서 발생되는 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에 보면 그림 17-1에 국가 위험의 요소 분석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위험이 있죠.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데 국가 위험은 거시적 위험과 즉 매크로 리스크와 미시적 위험, 마이크로 리스크로 나눌 수 있고 거시적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즉 정치적 위험, 폴리티컬 리스크, 정책적 위험, 팔러시 리스크, 외환 위험, 포린 익스체인지 리스크로 나눌 수 있으며 외환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면 경제적 위험, 에코노믹 익스포저, 거래 위험, 트랜잭션 익스포저, 환가 위험, 트랜슬레이션 익스포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미시적 위험은 진입 장애 위험, 엔트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현지 동태적 위험, 호스트 컨트리 다이내믹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또 뒤에서 상세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같은 이제 위험 관리 시각에서 우선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별 특성을 인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국가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국내에서보다 훨씬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같은 국가 위험 분석을 검증한 연구 실적은 다수 존재하지만 연구 방법에 따라서 그 범위와 변수들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브리라는 학자는 1982년에 다국적 기업이 갖는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위험을 두 개 차원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요. 한 차원은 투자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것이며, 즉 이게 이제 거시적인 투자 위험이라는 것이죠. 회사 조직이나 투자 지분에 관계없이 투자 유치국 내의 모든 기업 또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투자 위험은 개별 기업 또는 개별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제4절은 해외 직접 투자 리스크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해외 직접 투자 리스크는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거기서 뭐 그림 17-1에서 본 것들을 보다 이제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위험입니다. 자, 정치적 위험도 뭐 국가 위험의 핵심적인 이제 사항이겠죠. 여기도 2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투자 유치국 내의 경제 환경 및 사업 구조를 형성하고 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요. 이제 첫 번째 측면은 현존하는 경제 체제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통치 행위에 관한 위험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보다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서 1989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나 1959년에 쿠바의 혁명, 1979년에 이란 혁명, 그 다음에 1971년에 칠레에서 발생한 혁명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언급된 이런 사례들은 모두 기존의 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통치 행위에 따른 정치적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혁명이 일어날 글자 그대로 혁명입니다. 완전히 이제 뭐 체제나 이런 틀을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체제를 다 부정하고 폐기하고 새로운 체계를 결국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건 뭐 가장 급격한 변동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2번째는 이러한 통치 행위까지는 못 이루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도에 의한 정치적 위험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은 한 5가지 요소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즉, 요건 투자 유치국의 법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뭐 경제적 제국주의의 존재, 국가 안전에 관한 문제, 사회 변화와 역행하는 민간 기업의 활동 문제, 또는 국교, 뭐 이거 종교적 국가가 이제 채택한 종교, 국교 등의 종교적 지침이나 문화적인 이질성의 존재, 정치적 편의주의 존재. 자,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중요한 결국 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뭐 법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방금 2가지 측면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변수들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한 나라 내에서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제 제도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통치 행위 및 국가 경제의 제도적인 결정은 해외 투자의 투자 횟수 및 투자 수익률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제 2번째는 정책적 위험입니다. 정책적 위험, 즉 팔러시 리스크는 현지 금융에 대한 통화 규제, 뭐 커런시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또는 조세 및 공과금 등에 대한 재정적 규제, 피스컬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그 다음에 외환 관리에 대한 규제 등, 즉 단기적인 투자 운영과 관련돼서 투자 유치국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정책들에 대한 정책 변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정치적 위험이 주로 장기적인 투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외부적 정책 변수라면 지금 살펴본 정책적 위험은 특히 이제 작은 정부와 거대 다국적 기업 간의 상호 협상에 의한 정책 변수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는 이제 외환 관리 위험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자금 및 상품 이동에는 다양한 외환 거래가 개입되는 것이 현실적이죠. 아까 제가 환율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투자와 달리 해외 직접 투자는 통화 기관이 수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외환 관리 위험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환율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기대하지 못한 손익이 발생할 수, 반드시 손실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도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결국 불확실한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불확실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결국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제 투입 요소들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세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